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언제나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나를 만나고 나와 화해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도 없다. 그 모든 것이 길 위에 있다. 몸이 감당하는 수고로움이 어느 순간 희열이 되고 막막하기만 하던 마음도 열리면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스스로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길이기 때문이다.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마저도 길 위에서는 흔하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랜만에 곱씹을수록 깊은 맛과 진한 여운이 남는 감성 에세이를 들고 왔습니다. 박대영의 흔들릴 때마다 걸었습니다. 입니다. 30년 넘게 방송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스스로를 도보 여행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꽃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와 같은 책인데요. 책의 추천의 글에서 지식 생태학자인 유영만 교수의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앉아서 보는 것과 가보는 것의 차이는 단순한 관망과 관찰의 차이가 아니라 내 몸에 각인된 느낌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 책을 읽으면서 몸으로 느꼈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 몸으로 느끼는 것만큼 내 몸속에 체험적 지혜로 각인된다. 이 책은 내 몸의 움직임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도 바뀐다는 평범한 일리를 진리처럼 알려준다. 몸을 움직인 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뀐다는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풍경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높이 오를수록 밑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움직이고 시도하고 경험해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프레임이 넓어질 수 있겠죠. 이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풍경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행자의 뒤를 따라 걷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풍경마다 저자의 삶의 철학이 잘 녹아있고 무엇보다 여러 고전 문학 작품들이 걷기의 사유를 통해 재해석되고 어우러져 있어서 내용이 더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거센 바람을 맞으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어 지칠 대로 지쳐 있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책에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박대영의 흔들릴 때마다 걸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뒤통수에 부는 서늘한 바람을 깨닫는 시간. 나는 걷는다. 여행을 하고 싶을 때는 걸어서 가야 한다는 장자크 루소의 말이 아니라도 산과 들을 에둘러 걷는 일은 늘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느린 걸음 속으로 스며드는 산과 들이며 강과 바다는 얼마나 반가운 존재들이란 말인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너그러워지고 얼굴에는 나도 모르게 웃음꽃이 피어난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그 마디마디마다 숨어있던 숱한 이야기들이 말을 걸어오고 살아간다는 이유로 마주하게 되는 이런저런 아픔들마저도 굽이쳐 흐르는 길이 품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별일도 아닌 일에 마음 상했구나, 상처마저도 이내 누그러지고 아문다. 길이 건네는 사유와 성찰 덕분이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뒤통수에 부는 서늘한 바람을 깨닫는 일이다. 삶의 길 위에 떨구고 온 숱한 아쉬움과 회한들이 아프고 또 가야 할 먼 길을 가늠하노라면 그마저도 아득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우리는 흔들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발걸음이 무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여럿이다.
삶이 고달프면 걸어라는 조언이 아니라도 길을 걷다 보면 가만히 손 내밀며 아는 체 하는 또 다른 나를 만나고 무엇이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음 짓는 못 생명들의 환대까지 받노라면 사는 게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 내지 깨달음은 당연하다. 특별한 사람도 별난 인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언제나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나를 만나고 나와 화해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도 없다. 그 모든 것이 길 위에 있다. 몸이 감당하는 수고로움이 어느 순간 희열이 되고 막막하기만 하던 마음도 열리면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스스로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길이기 때문이다.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마저도 길 위에서는 흔하다. 사람들은 흔히 삶을 일컬어 상실의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 몰라 마음 졸이는 이슬 같은 찰나의 여정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슬 같은 삶이기에 더욱 아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길 위에서 특히 그렇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내 걸음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동력원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떠나고 만나고 돌아오는 여정이다. 그 길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고 돌아온다면 금상첨화겠으나 굳이 흔한 깨달음 하나쯤 없어도 괜찮을 것이다. 떠남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여정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배낭 속에 책 한 권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공부가 사유와 성찰로 이루어지는 무엇이라면 그 무엇을 위한 불쏘시개로 책만 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한 권의 시집을 도반 삼아 걷는다고 상상해보라. 생각만으로도 감성 충만한 소리꾼의 절절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지 않은가? 사는 거 별거 없다. 그냥 또 가보는 것이다. 무작정 가다 보면 길은 또 열리기 마련이다. 봄날에는 더욱 그렇다. 휘황한 봄볕 속으로 그냥 떠나보자. 반항하라. 포기하지 말고 견뎌라. 무용하고 희망 없는 형벌에 대하여. 우리의 삶은 반복의 연속이다. 반복되는 시간의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존재한다. 쳇바퀴를 돌듯이 하염없이 걸어도 결국은 출발한 그 자리로 돌아오고야마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삶은 무한 반복의 연속이다. 그렇게 매일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재생되는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돌고 돈다. 오래된 필름의 빗방울처럼 명멸하는 스크래치는 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의미한 듯 보이는 무한 반복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사실이다. 삶의 의미로 인해 우리는 반복의 따분함을 감내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 이전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야 하는 숙명 역시 우리를 살게 한다. 거친 일상일지라도 감내하고 버티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등을 떠민다. 아쉬운 점은 각자만의 땀과 기대를 버무려 내일이라는 새로운 날을 위한 동력으로 삼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은 그래도 가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권태를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는 삶의 여정은 아무래도 힘에 부치고 다가갈 수 없는 평행선의 막막함은 곧잘 좌절과 권태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봉우리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능선을 따라 걸을 때면 전진과 포기라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갈등하고 헤매기 일수다. 딴에는 등산화끈을 다시 동여매고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길 위에 새겨넣기도 하지만 지친 몸을 일으켜 또 한 발을 떼어놓는 반복의 여정은 아무래도 지루하고 힘들다.
계절이 여름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던 어느 날, 북한산의 의상 능선을 오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봉우리들의 행렬 앞에서 까무룩 놀라기를 여러 번. 한 봉우리를 넘으면 이내 다른 봉우리가 앞을 막아서던 경험은 가야 할 길의 어려움보다 반복의 여정이 주는 지루함과 고단함이 문제였다. 의상봉을 오르면 용출봉이 막아서고 계속해서 용혈봉, 증치봉, 나월봉, 나한봉, 716봉, 그리고 문수봉에 이르기까지 8개의 봉우리로 이어지는 능선을 오르다 보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는 의문은 당연하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나아가는 여정은 능숙하지 않은 등산 초보에게는 그야말로 고역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산 봉우리들의 순례, 이곳을 힘들여 오를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고 또 올라가 봐야 어차피 내려와야 할 여정이 분명한데 게다가 이 산이나 저 산이나 그 차이조차 온전히 구별하지 못한 채로 산의 너울을 헤치고 나아가는 발걸음은 그 힘듦에 비례해 그만큼의 의문이 쌓이기 마련이다. 오래전 김상용 시인이 그랬듯 왜 사냐건 웃지요 하며 건듯 불어오는 바람 마냥 싱거운 듯 무거운 듯 또는 선문답인 양 둘러댈 수도 있겠으나 산행의 경험이 일천한 이에게는 쉬이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영국의 어느 유명한 산악인처럼 산이 그곳에 있으니 산을 오른다 라고 건방을 떨 수도 없지 않은가. 어쩌면 알베르 까미가 지적하였듯 굴러떨어질 것이 뻔한 바위를 산으로 옮기라는 무용하고 희망 없는 형벌을 받았던 시시포스와 같은 벌을 받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신을 기망한 죄를 지은 시시포스와 달리 산을 오르는 우리의 죄는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카미의 표현대로라면 아마도 살아간다는, 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일 것이다.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은 존재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존재자라고 지적했듯이 존재가 문제인 것이다. 어떤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한다. 북한산의 의상능선은 북한산의 고찰인 백화사에서 출발해 의상봉에서 문수봉까지 연이어 이어져 있는 8개의 봉우리를 올라야 하는 코스다. 그러니 길이 만만치 않다. 북한산의 의상능선은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여러 봉우리 중 걸어서 갈 수 있는 코스로는 가장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흔히 유명한 고산 줄령들이 그러하듯 오르는 과정은 저마다의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힘든 여정임은 분명하지만 오르고 나면 그 힘듦이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었음을 알게 된다. 내가 이걸 보려고 여기에 있구나 하는 감탄과 함께 말이다. 그래서 의상 능선이야말로 북한산 산행의 최고라 칭하는지도 모른다. 의상 능선을 이루는 각각의 봉우리가 나름의 멋과 난이도를 자랑하지만 의상 능선 산행의 시작인 의상봉 산행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 산행의 초입부터 막아서는 암릉의 위세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바위산인 의상 능선의 여러 봉우리를 오르자면 두 손과 두 발을 모두 사용해야만 오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나 의상봉을 오를 때는 특히 두 손 두 발은 원래 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바빠진다. 비록 20에서 30m의 높이에 불과한 암벽이지만 그런 암벽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시포스의 반항이 필요한 이유다. 저항의 대상은 산이면서 나 자신이다. 산을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을 산 위로 끌어올리는 것인지가 모호해지는 경계의 절망 앞에서 그래도 가야 한다는 당면 과제는 더욱 도드라지고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절박하고 애처로운 몸부림 뿐이다. 다행인 것은 저항이 거셀수록 도전에 맞서는 내 안의 전투력 역시 상승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저항은 동력 발생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더니 맞는 말이었다. 몸이 저도 어쩌지 못하는 중력이라는 불가항력의 도전 앞에서 그래도 올라가야 한다는 의지는 제 부실함을 극복하고 기어이 몸을 봉우리 너머로 밀어 올리고야만은 마법을 부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시나 산을 올라와 보면 한다. 산에 올라야 산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눈높이가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 의상능선도 마찬가지다. 의상능선을 따라 이어진 장대한 바위산의 웅장한 솟구침은 어느 산과 견주어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이만큼의 수고스러움이 없었다면 이 유려한 능선의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만 한다. 거친 붓이 쓱 훑고 지나간 듯 담백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씩씩한 모습의 산봉우리들은 산봉우리 위에서라야 제대로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을 오르지 않으면 그곳에 공룡이 산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결국 견디고 버티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산은 발 아래 놓이기 마련이고 그 산이 품고 있는 풍경과 이야기 역시 제 속을 훤히 다 드러내는 법이다. 바로 여기의 삶에 충실하라. 의상봉을 떠난 길은 용출봉을 지나고 용열봉에 이른다. 산의 너울들은 마치 질주하는 맹수 마냥 의젓하고 또 의연하다. 내가 사는 도시의 울타리가 이토록 훌륭한 비경을 품은 산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축복이다. 그러니 산을 오르다 몸의 배신 앞에서 절망하더라도 산을 두고 투덜대지는 말지어다. 원래 이쁜 것들은 다 그런 법이다. 그저 얻어지는 미녀도 미남도 없다. 친구가 그렇고 연인이 그렇듯 무릇 좋은 것은 찾아가서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쩌랴. 길에 들어선 이상 나아가는 것 말고 달리 무슨 방도가 있을 것인가. 한 걸음 한 걸음 쌓인 만큼이 갈 수 있는 거리의 최대한이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이기는 것이다. 까미에 의하면 인간 중에서 가장 신중하고 현명했다는 시시포스 역시 신들의 형벌에 대응하는 방식은 마찬가지였다. 반항은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 한 생의 전체에 걸쳐 펼쳐져 있는 반항은 그 삶의 위대함을 회복시킨다. 편협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인간의 지성이 자신을 넘어서는 현실과 부둥켜 안고 대결하는 광경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은 없을 것이다. 알베르 까미의 시시포스 신화 중에서 길을 걷고 산을 오른다는 것은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과 바위를 타고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몸의 힘겨운 여정인 동시에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자신의 꿋꿋함을 시험하는 시련이자 투쟁의 기록이다. 지속적인 반복이 주는 단조로운 권태, 그리고 땀 범벅의 몰골과 후들거리는 다리, 주저앉고 싶어지는 질긴 욕망 등으로 요약되는 육체적 고통, 그리고 이따금씩 출몰하는 걷는다는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의구심까지 극복해야 할 대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온전히 내 몸, 두 발만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는 아주 단순한 행위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사고하는 능력 때문이다. 다른 면으로는 이 생각하는 능력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인식한다. 시시포스의 운명이 비극적인 이유 역시 시시포스 스스로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명을 안 순간부터 그의 비극은 시작된다 라고 한 카미의 지적은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이 사고하는 능력이 감당해야 할 불행을 마주하며 견디게 하고 극복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그 극복의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삶에 긍정하며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걷기,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여정. 걷는다는 것은 자신이 나아갈 길을 꿈꾸는 일. 20여 년 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중국의 시안까지 약 12,000km에 이르는 실크로드를 도보로 완주한 사람이 있었다. 어쩌면 무모하다고도 할 수 있는 대장정에 오른 그는 전직 언론인 출신의 베르나르 올리비에.
그는 1년에 3개월씩 4년에 걸쳐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와 척박한 지형을 극복하고 끝내 완주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야 만다. 65세의 나이의 말이다. 그런데 실크로드 도보 여행에서 자신의 불행은 척박한 환경보다도 자신의 직업이 기자였다는 사실이라고 회고한다. 의심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만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 자신의 편협함이 여행의 방해물이었다는 고백이자 안타까움이었다. 여행이란, 특히 도보 여행이란 기존의 가치관이나 지식에서 벗어나 이전에 알지 못하는 지역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끼어드는 기존의 지식과 편견이 존재하는 사실마저도 왜곡하고 방해했던 것이다. 그가 걸었던 이슬람의 사람들과 문화, 특히 종교에 대해 그러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와 삶이 어떠하든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라야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실체적 여행이 될 수 있음에도 어설픈 지식은 또 편협한 경험은 늘 우리의 사고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열리지 않으면 경험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데도 말이다. 걷는다는 것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지는 일이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이 나아갈 길을 꿈꾸는 일이기도 하다.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나는 걷는다 중에서 프랑스 사람인 올리비에가 실크로드를 걸으며 제일 먼저 마주쳤던 문화 충격은 이슬람 문화였다. 실크로드 여정의 대부분이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을 거쳐 마지막 도착지인 중국의 시안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어야 했던 지역이 이슬람 국가이거나 이슬람 문화권이었기 때문이다. 보통의 비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슬람은 막연히 두려움의 대상이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그들의 모습이 전쟁과 테러, 혹독한 자연환경, 그리고 부르카가 상징하는 여성 차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리비에가 맞닥뜨린 첫 이슬람 문화는 다름 아닌 손님에 대한 환대였다. 그가 누구든 여행자를 자기 집에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것이 이슬람 교도의 의무였던 것이다. 독실한 이슬람 교도에게 환대란 손님인 여행자에게 모든 권리를 갖게 한다는 의미로 너희 집이 그의 집이며 너의 음식을 그와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면 나중에 알라의 왕국에서 보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안 올리비에가 달리 묵을 곳이 마땅치 않은 마을에 도착할 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마을의 촌장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 밖에서는 부르카로 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는 여성들이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는 걸 보고 적잖이 놀란다. 간편한 복장에 아버지나 남자 형제와도 격이 없이 지내며 외국인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등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의 올리비에는 사랑이나 관능을 향한 갈증은 베일 속에 묻힐 수 없다라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평가를 내린다. 그리고 또 하나, 이란에서는 장단지를 남에게 내보이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배변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거부감이 없다. 이럴 수가.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빗장조차 없었다. 다리를 보이는 건 안 되고 엉덩이를 보이는 건 되는 그 다름에 그가 받은 문화 충격은 절정을 이룬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낯선 곳에서의 낯선 경험이다. 그리고 그곳의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여행을 한다. 30여 년의 세월을 몸담았던 직장을 뒤로하고 은퇴자가 된 올리비에가 실크로드 횡단이라는 어쩌면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이유 역시 낯선 것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60을 넘긴 나이임에도 아직도 만남과 새로운 얼굴,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고집스럽고 본능적인 욕망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그는 아직도 머나먼 초원과 얼굴에 쏟아지는 비바람과 느낌이 다른 태양빛 아래 몸을 맡기는 것을 꿈꾼다
라고 자신의 책에 적었다. 이제 길과 나 둘뿐이다. 헤어질 이유가 없다. 올리비에는 도보 여행의 결과는 정직하다 라고 했다. 오로지 몸이라는 수단을 통해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올리비에의 표현에 따르면 몸 전체를 던지는 일이 도보 여행이다. 그것이 여러 달을 쉼없이 걸어야 하는 여정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심한 이질에 걸려 프랑스로 후송된 경험까지 있었으니 그 절실함이야 오죽했을 것인가. 게다가 그는 홀로 미지의 땅을 걷고 있었다. 60을 넘긴 중늙은이의 몸으로 미지의 땅에서 겪어야 할 수많은 난관과 두려움을 감수하며 12,000km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긴 여정을 떠나게 한 그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것일까? 말도 통하지 않은 이국의 땅을, 그것도 황무지와 사막의 땅을 기어이 걷게 한 열정의 바탕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이었다. 바로 침대 위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는 고백한다. 침대 위에서 뒹굴며 사는 인생이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징표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자신만의 도약을 꿈꾸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삶의 끝이야 이미 정해져 있다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받아들일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 방법이 걷기였던 셈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삐걱거리기만 하던 무릎도 멀쩡해지는 마법이 펼쳐지는 곳, 그곳은 길이다. 그러니 걷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여행은 또 걷기는 자신을 버리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포장하는 모든 요란한 옷들을 벗어던져버리는 의식이기도 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걸어온 것이 아니라 걸어가야 할 미지의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뛰어 올라야 했고 계속 나아가야 했다. 길을 걸으며 꿈을 꾸고 고독을 느끼며 느릿느릿 달팽이처럼 걸은 보람을 찾는 것.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이면서 걷는 이유였다. 비록 세상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생각이 허락하는 속도로 느리게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속도를 늦추어야 했다. 느리게, 느리게, 더 느리게. 여행을 하고 싶을 때는 걸어서 가야 한다. 길끝에서 지나온 길을 생각한다. 여행이란 떠나고 만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떠남은 자기로부터, 자기 공간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만남은 떠난 그 자리의 모든 것과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다. 나 역시 떠나고 돌아오는 여정을 늘 반복하지만 무엇을 만나고 왔는지는 사실상 가물가물하다. 자기를 온전히 떠난 사람만이 새로운 것들과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 아무래도 몸만 여기저기를 헤맨 탓이리라. 하지만 걷다 보면 무언가 얻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저 그 장소, 그 순간에 머물기만 해도 괜찮고 그래서 무언가 담기는 게 있거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혹여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걷는 걸음걸음 안에 담겨 언젠가는 내게로 올 것이다. 도착하기만을 원한다면 달려가면 된다. 그러나 여행을 하고 싶을 때는 걸어서 가야 한다. 장자르크 루소의 에밀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을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한다. 머리로 쌓은 지식이 가슴의 생각으로 담기기까지의 여정이 그렇게나 멀고도 어렵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머리로 한다고 믿지만 생각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하는 것이라는 통찰이기도 하다. 신영복은 그의 책 담론에서 생각은 가슴으로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면서 가슴 두근거리는 용기라고 했다.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애정과 공감이라는 말이다.
지식이 가슴으로 와서 생각이 되었거든 그 다음에는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여정이다. 우리가 발로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실천하라는 말이다. 실천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어쩌면 나 자신이 조금은 늦은 나이에 부족한 재능을 탓하며 글밭에다 무언가를 심어보고자 애쓰는 이유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배우고 익히면 익힐수록 스스로의 부족함에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눈물나게 아쉽고 뒤늦은 회한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은 늘 스스로를 다그치지만 그 강박이 실천으로 향하는 길은 가도 아득히 멀기만 하다.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세상살이 안에서 헤매는 많은 머리들 역시 발은 고사하고 가슴까지 가는 것만도 멀고도 먼 여행이다. 대체로 어설픈 먹물들이란 머리를 떠난 지식이 가슴에 미쳐 닿기도 전에 입으로 다 쏟아내고 마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숙성과 발효가 생략된 채 해독되지 않은 풋가일 같은 날 것들만 세상에다 뱉어내니 포용과 참여,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아닌 혐오와 갈등, 그리고 차별의 언어가 난무하는 중이다. 하지만 어쩌랴. 혹여 발이나마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발에서 가슴으로 가는 역순환의 문고리 하나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얄팍한 욕심이 기어이 어디론가 등을 떠민다. 그러니 또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여행길에는 동행도 있으니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덜어 있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길 위에서 열정과 자유를 찾아 세상을 떠돌던 그리스인 조르바와 같은 도반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인생 도처 유상수라 하니 믿어볼 일이다. 삶의 진실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길을 걷다 보면 안다는 것의 무상함을 깨달을 때가 덜어 있다. 그 안다는 것이 삶의 경험 속에서 체화된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어느 책에선가 본 또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주어들은 어설픈 지식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 알미 무엇라고 그토록 목소리 높여 떠들었는지 새삼 부끄러워진다. 안타까운 점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쉽사리 깨닫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리스에 조르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조르바는 산전수전 다 겪은 60대의 중늙은이로 책 나부랭이나 끌어안고 머리를 싸매는 그의 고용인이자 소설 속 화자인 젊은 그를 비웃는다. 책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살아가는데 그리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두목,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부디 화는 내지 마시오. 당신 책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불이나 확 싸질러 버리시오. 그러고 나면 누가 합니까? 당신이 바보를 면할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 실상 조르바가 지적한 것은 책 자체라기보다는 책 안의 텍스트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글자를 신봉하는 소위 책게나 읽었다는 사람들의 경직성이다. 두루 책을 읽을 때 책 밖으로 나아가는 사고의 전환과 용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구에 얽매여 삶 속에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덜 떨어진 행동들이 비웃음의 대상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몇 권의 책이 세상의 전부인 양 아는 체 하는 어리석음도 마찬가지다. 조르바에게 책이란 자유와 열정을 제한하는 물건일 뿐이다.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계산하게 만드는 물건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계산하는 곳에는 열정과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조르바의 생각이다. 고개를 들고 바다를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여자를 봐야 할 때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따지거나 무언가를 한 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목을 매는 이해와 이익의 공간에 자유와 열정은 들어설 틈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또 진지하고 무거우면서도 정작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 책이라는 놈은 그저 머리만 아프게 하는 쓸모없는 물건일 뿐이다. 그러니 불을 싸지르는 것이 100번 지당한 일이다.
일례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으면서도 우물쭈물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졸업반은 천불이 난다. 어떻게 저리도 어리석단 말인가. 또 얼마나 어이없고 볼성사나운 짓거리란 말인가. 마음 가는 대로 손 내밀어 위로하고 위로받고 행복하면 될 것을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먹물들의 행위가 너무나 가소롭고 짜증스럽기 때문이다. 삶의 진실은 또 행복은 머리가 아닌 가슴 속에서 움트는 것임에도 그걸 모르고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으니 조르바의 눈에는 그것이 미치도록 안타까운 것이다. 자유와 열정을 사랑하는 조르바는 소설 속 인물이면서 실존 인물이다. 소설 속 화자이자 작가인 주인공은 조르바와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목말라 하던 삶의 방식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구가하는 삶에 눈을 뜬다. 그래서 글이 쓰인 조르바는 소설이면서 한편의 성장기이기도 하다. 그가 조르바를 통해 배운 것은 열정과 자유, 그리고 행복한 삶이다. 자유, 욕심내지 않는 것. 물길을 따라 무심히 걷다가 이곳, 저 물가에서 물장구나 치면서 마냥 머물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긴다. 제 속을 훤히 드러내는 강물의 천진함이 자꾸만 손을 잡아 끄는 탓이다. 꼬임에 넘어가 물가에 우두커니 앉아 바라보는 산들이며 강인 듯 계곡인지 경계조차 모호한 물길을 바라보노라면 조르바가 그랬듯 이 모든 풍경이 기적처럼 느껴진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얼굴을 내미느뇨 감탄이 절로 난다. 만사가 그에게는 기적으로 온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나무와 바다와 돌과 새를 보고도 그는 놀란다. 그는 소리친다. 이 기적은 도대체 무엇이지요? 이 신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무, 바다, 돌, 그리고 새의 신비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글이 쓰인 조르바 중에서 조르바가 그랬듯 세상 구비구비마다 기적이 숨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기적을 기적이라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 같은 어리석음이 기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건만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순간 이 풍경을 허투루 여긴 게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기적이 그렇듯 삶의 행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조르바에게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일할 땐 일을 하고 키스할 땐 키스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사는 방식이다. 그 최선의 순간에 그의 열정이 샘솟는다. 그가 결혼할 목적으로 모은 돈을 몽땅 털어 산 산투르를 연주할 때도 그렇다. 연주할 때면 산투르 외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그는 그것을 열정이라 부른다. 그리고 열정을 쏟아부을 때 그는 자유롭다. 또 어쩌면 자유롭기 때문에 열정이 솟아났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에게 자유는 인간과 동격이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얽매이지 않는 방법은 욕심내지 않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 욕심내지 않으니 비굴할 이유가 없고 단순하게 사니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니 행복하지 않을 이유야 당연히 없다. 그래, 이것이 자유였던 것을. 일상의 자잘한 걱정 근심일랑 내려놓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멈춤과 쉼이 필요할 때 떠날 수 있다는 것. 떠날 수 있으면 자유다. 그리고 떠남은 열정이다. 그래서 가끔은 유의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가 정답이다. 유의를 모르는 인간이 어찌 행복한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노는 방법이야 천차만별이겠으나 이유 불문 놀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라는 굴레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이제는 좀 놀아도 될 듯 싶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자유다.
조르바가 성화를 내던 조바심의 줄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쉽지 않다면 조르바를 통해 사고의 도약을 이뤘다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직접 쓴 묘비명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흔들릴 때마다 걸었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고 하죠. 저자는 산다는 것은 결국 지나는 길 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삶의 의미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